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종료되면서 또다시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독한 복수를 보여준 더 글로리는 큰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은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유명인들을 엄격히 단죄하며 통쾌해하죠. 지금까지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던 한 헬스 유튜버는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가 이를 계기로 드러난 학교폭력 문제로 유튜브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됐는데, 법정에서 보자며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죠. 법대로 하자는 가해자, 법대로 하는 게 가해자에게 정말 유리할까요? 가해자들은 어떤 기술을 쓰길래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싸움에 무슨 법까지 들이미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학교폭력은 이제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는 금지되는 접촉과 협박의 수준을 짐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막연하게 알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SNS에 가서 악플을 다는 건 금지된 접촉 행위일까요? 적어도 현재의 법으로는 이를 금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리적인 접근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이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었던 법마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일 거고요. 가해자들은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지역의 교육장은 가해자에게 1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수준인 1호가 서면 사과, 가장 강한 9호가 퇴학인데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9호 퇴학은 시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간을 끌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가해자로서 받게 된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우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부당한 처분으로 학생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처분을 정지해주거든요. 언제까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합당한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냐고요? 언제든 얼마든 가해자는 원 없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변호사의 다른 재판과 시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정한 날을 미뤄달라고 하거나 증인을 불러달라고 하고 심지어 변호사를 바꾸는 방법으로도 시간을 끌 수도 있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1학년 1학기 봄에 가해 행위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는 건 심하게 늦어질 경우 고등학교 졸업은 물론 대학에 입학한 뒤가 되도록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피해 학생의 학창시절 전부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내세우는 로펌이 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죠. 가해 행위는 심각할수록 처분은 약할수록 광고 효과가 클 테니까 그 내용도 꽤나 자극적인 편입니다. 시간 끌기 다음으로 가해자들이 택하는 전략은 이른바 맞폭, 쌍폭 작전인데요. 피해 학생도 자신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고 역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교원들이 대부분 법률 비전문가라는 점을 파고들어 일부 변호사들이 코치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니 가해자들은 기꺼이 로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큼 잘못한 사람이 100만큼 처벌받는다면 그것 또한 불합리한 일일 테니까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어떤 어른들은 오로지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목적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도록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 억울하게 덮어써서는 안 되겠지만 단순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는 일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은 학교폭력이 유명인들만의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6년 0.9%에서 코로나 직전인 19년 1.6%까지 상승했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코로나 기간이 종료된 현재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은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연히 내 자식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된 겁니다. 내 자식 일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외침을 듣고도 모른 척 현장을 지나친 수많은 방관자도 학교폭력을 조금씩 도와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교폭력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돈 벌 수단으로만 본다면 결국 내 아이가 살아갈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